한문도 교수님 오랜만에 모셨습니다. 아이고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와주셔서 고맙습니다. 아유, 제가 너무 영광입니다. 초대해 아유 주셔서. 별말씀이에요. 이대호 기자님 워낙 뛰어난 분이시고 고맙습니다. 제가 네. 무슨 포럼인가요? 금융 포럼? 네네네. 거기서 말씀하시는 거 들었는데 네. 정말 국가 경제를 다 통찰하고 계셔가지고 제가 또 한번 놀랐습니다. 아유 별말씀이에요. 아유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보고 싶었습니다. 일단 근데 역시나 이제 부동산 시장 상황부터 좀 여쭤봐야 되는데 부동산 상황이요? 최근에 이제 나오는 기사들 보면은 네. 사실 이제 지방 부동산이야 오랫동안 안 좋았고 그래도 서울 부동산은 좀 괜찮았었는데 서울 부동산까지도 이제 꺾이고 있다라고 하더라고요. 꺾인 지가 사실은 9월 이후부터입니다. 추석 이후. 근데 지표상으로 이제 명확하게 안 나왔고, 대한민국 아시지만 한국 부동산원 지표를 가지고 기사들이 나오잖아요. 네. 네, 부동산에서는 예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정성적 요인을, 그러니까 전 세계 통계 중에 정성적 요인을 들어가는 건 없거든요. 물론 뭐 FGL에서 뭐 그런 어떤 통계 기법은 사람들 설문을 다 갖고 하지만 이 부동산 쪽은 설문 갖고 하는 경우가 대한민국 여기밖에 없어요. 설문의 개념이 아니라 담당자가 그 지역의 공인중개사한테 물어봐서 시장이 좀 어떨 것 같아요. 이걸 또 산입을 합니다. 아하. 그 제가 2년 전부터 계속 말씀을 드렸었고, 그러니까 이번에 이제 그 지표들이 이미 하락이 나오면 우리가 이제 가중 평균치를 내잖아요. 네. 삼성전자 주식이 올라가면 주식시장에 다 오는 것처럼 착각을 일으키는 그런 게 이제 지금 부동산에서 하는 방식인데, 거기에 또 정성적 요인이 들어가서 아하. 사실은 추석 이후에 이미 하락 거래가 꽤 나왔습니다. 나왔고 최근에 거래 보시면 이제 극명한 게 이제 평균 매매가죠. 평균 매매가 방식이 이제 예전에 2년 전에도 뭐 10억 돌파했었어요. 그리고 네. 최근에 좋을 때는 한 평균 거래가 서울은 예. 한 12억도 찍었었습니다. 네. 한 달 평균 매매 거래가가. 그런데 최근 12월은 9억대로 좀 내려왔습니다. 그런 것도 역으로 말씀드리면 11월도 한때 7억까지 내려갔어요. 평균 매매가가. 평균 매매 가격. 네네. 예. 전체 중에서 7억, 10억짜리하고 4억짜리가 거래가 되면 7억이 되잖아요. 네네네. 근데 중요한 것은 하락 거래가 더 많다는 거예요. 음. 하락 거래라는 게 9억 이하 주택 가격의 어떤 거래가 예전보다 훨씬 많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말하는 강남 3구 마영성, 뭐 동작구, 서대문구 여기에 15억, 20억대 아파트들의 거래량이 많이 줄었어요. 매물은 또 늘어나고. 네. 그러니까 시장을 생각하실 때 왜 매물은 늘어나는데 거래량은 줄지? 그런데 가격은 좀 뛰는 거예요. 뭐 신고가 좀 나오고 이런 것들. 네. 그러니까 여기서 말씀드린 통계상에 약간 오류도 있고, 그게 이제 드디어 부동산원도 더 이상 추세를 거스를 수는 없잖아요. 최근에 이제 보합이나 하락 이런 분위기로 약간 보도가 나오잖아요. 네. 주간 통계잖아요. 네네. 그러면 이제 쭉 길게 시계열로 보면 이미 9월 추석 이후부터 꺾였다. 거래량도 팍 줄었고 7월, 8월이 8천 건, 6천 건이었잖아요. 네. 근데 그 뒤로 3천 건, 뭐 2천 건, 3천 건, 2, 3천에서 기고 있단 말이에요. 네. 그럼 평균 거래량의 반토막 이하지 않습니까? 네네. 그러니까 시장 상황이, 그런데 역대 최대 매물 서울, 경기 전국적으로 다 똑같아요. 그러면 물량이 늘어나는 건 수요공급 법칙에서 다 아시는 바와 같이 네. 가격이 하방 압력 받잖아요. 네. 근데 그게 이제 9월부터 시작됐는데 지표상으로는 저번 달부터 확실하게 나오기 시작했다. 아하. 이런 상황입니다. 이게 대출 규제가 특히 거의 한 8월부터 되게 심하게 생겼고 네, 8월 말. 네. 또 DSR 2단계도 시행이 됐고 네. 교수님이 분석한 이제 서울 아파트 가격까지 조금 이제 횡보라고 해야 될까? 얼어붙은 심리가 좀 안 좋아진. 약보합으로. 예. 그 배경은 어떻게 분석하고 계세요? 일단 유효수요가 소진된 겁니다. 뭐냐면 그 여러분들이 판단하실 중에 하나가 뭐냐면 서울의 아파트 거래량 7, 8월에 폭증할 때 네네. 그때 갈아타기 수요가 많았어요. 음. 신규 수요가 아니라. 거의 24년도 상반기까지 몰아서. 네네. 3월부터 한 8월까지 거래량 쭉 늘어날 때,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우리가 3년 양도세 일시적 2주택일 때 양도세 네네. 비과세를 받잖아요. 네네네. 그거를 우리 뭐 시청자분들도 지금 하고 계신 분도 계시겠지만 내가 집을 살고 1년 안에 다른 집을 샀을 때 이게 3년이 지나고 나면 앞에 집은 세금을 안 내고 팔 수가 있잖아요. 네네네. 이거를 좋게 얘기하면 투자에 활용한 분들이 많거든요. 네. 근데 그분들이 언제 많이 매입을 했냐면
막 부동산 불장일 때 네. 19년, 20년, 21년 이때 많이 샀잖아요. 네. 22년에 하반기에 꺾였잖아요. 음. 그러면 잘 계산해 보시면 19년도, 20년도에 산 분들이 21년도가 꼭지였고 22년도 초까지 네. 19, 20에 사신 분들은 그나마 좀 나아요. 그분들보다 뒤에 산 20년도, 21년도에 사신 분들은 음흠. 일시적 2주택 비과세를 받고 매도를 하려면 네. 3년이라는 기간이 필요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3년 더 하면 언제요? 작년이에요. 예. 그리고 19년도에 산 분들은 23년도가 되고요. 음. 매도 시기가. 네네. 그래야 비과세를 받는데 네. 근데 시장이 자꾸 하방에 대한 얘기들이 자꾸 나오니까 이 19, 20년도에 투자하셨던 분들은 약간의 불안감이 있겠죠. 근데 22년도, 3년도에는 3년도에 매각을 해야 되는데 3년도에 많이 못 올라왔어요. 서울도. 그죠? 네네네. 근데 2024년도에 올라왔잖아요. 근데 양도세 비과세랑 딱 겹치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때 팔고 갈아타기를 하신 분들이 되게 많았던 거예요. 이 수요가 데이터에도 나오지만 57%가 그래요. 우리 서울 거래량의 그 6, 7, 8월에 네. 60% 가까이가 다 그분들이에요. 다주택자가 내놓은 매물. 근데 일시적 2주택자가 내놓고 갈아타기 한 분들이 꽤 많아요. 음. 그러니까 우리가 판단할 게 이런 말 있잖아요. 뭐 그들만의 리그. 네네네. 약간 그런 성향이 있었다. 음. 그러면 실제 시장에 아까 제가 유효 수요가 좀 고갈됐다 그랬잖아요. 실제 시장에 있는 분들이 추가적으로 매수할 수 있는 분들이 적어졌다. 다만 정부 정책 금리가 좀 나왔잖아요. 네네네. 2%짜리.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9월에 꺾였단 말이에요. 이게 되게 의미하는 바가 크잖아요. 네. 아니 정부가 1%짜리 3%짜리를 대출해 주는데도 수요가 꺾여? 이거 어떻게 해석이 되죠? 코로나 때도 3%였는데 2%, 3%. 네네네. 그때하고는 시장이 바뀌었잖아요. 그건 간단해요. 주택 가격이 5억인데 2%일 때 부담액하고 10억일 때 2%의 부담액이 틀리잖아요. 다르니까. 예. 지금 그만큼 집값이 그동안 4, 5년 사이에 너무 많이 뛰었다는 반증이기도 하겠죠. 그래서 제가 유효수요가 고갈된 현상이 이제 나타나기 시작한다라고 말씀드린 겁니다. 그래서 정책 대출을 내놓더라도 과거 2023년 초반 같은 그런 어떤 효과? 정책적인 네, 효과는 작년하고 이제 3년도하고 예. 올해하고는 완전히 틀린 거죠. 두 번 겪어봤잖아요. 두 번 다 똑같은 현상이잖아요. 9월 달 되니까 꺾여요. 똑같이. 꺾였다가 1월 말쯤에 정부가 정책자금 대출 지원을 던져요. 일단 살아나는 것 같아요. 근데 요번에 차이점은 뭐냐면은 서울 수도권은 이미 또 많이 올라와 줬잖아요. 네. 그게 꺾였단 말이에요. 꺾였는데 다른 현상이 하나 생겼죠. 다른 현상이요. 얼죽신 마피아 아파트가 뜨기 시작한 거죠. 이 보도가 작년에 없었어요. 아하. 근데 이 얘기는 제가 작년 재작년에도 미리 말씀드렸어요. 2009년도에도 글로벌 금융위기 때도 예. 2009년도에 정부에서 요번에 했던 2023 13대책하고 똑같이 2사 대책이 나왔었어요. 그때. 예. 그때 정책하고 거의 90%가 똑같다 그랬잖아요. 네. 그래서 2009년도 10년 초까지 분양 붐이 일어났어요. 그 당시에. 네. 근데 올해는 요번엔 다른 게 뭐냐. 그 당시는 한 세대에 한해서였어요. 근데 지금은 세대 1까지 청약 자격을 줬잖아요. 네. 배로 늘린 거예요. 자제가 두 분 있으면 4배로 늘린 거예요. 그죠? 한 세대가 4개로 됐으니까. 네. 그런 상태에서의 지금 시장 상황이라는 거예요. 청약 자격을 갖춘 사람들이 더 많아졌음에도 네, 청약 자격을 할 수 있는 기회를 갖다 더 많이 줬음에도 불구하고 그분들이 2020년, 21년, 22년, 23년 사이에 배팅을 많이 했는데 특히 22년, 23년에 산 분들이 이제 입주가 작년하고 올해 이제 시작되잖아요. 네. 이것들이 지금 마피아 아파트가 털털털 나오기 시작하는 거죠. 신축이. 그러면 가격의 어떤 균형점이 보이는 거예요. 시장에서. 강북, 저 서울이잖아요. 강북도. 네. 강북구의 미아동의 하나 땡땡땡 아파트가 지금 입주 얼마 조금 남았지만 마이너스 7천이에요. 신축인데요. 네. 입주. 단지도 좋아요. 대단지고. 그러면 이 현상을 어떻게 설명할까요? 또 동작 국석동에 클 뗄 때 아파트 있었잖아요. 네. 뭐 겨우겨우 뭐 추첨해서 완판된 건데 또 분양가가 높아가지고 그것도 고전하다가 결국은 이제 마무리가 된 건데 그게 저저번 달에 네. 분양가 대비 마이너스 4천에 입주했어요. 올해 5, 6월에. 예. 신축이죠. 완전 신축. 네. 근데 마이너스 4천에 팔렸어요. 이 현상을 어떻게 설명할 거예요?
물론 뭐 혹자들은 금매 아니냐 이러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인천 송도 같은 경우도 요번 12월하고 올해 1월 사이에 입주하는 게 또 꽤 있고 5월 달에 또 있어요. 여기 다 마이너스 핍니다. 그러니까 그게 강북이어서 송도여서가 아니라 흑석동이 뭐 이제 옆 반포 막 이렇게 불렸던 데인데. 네, 다 그런 데인데 결론은 뭐냐. 그동안 쭉 치고 갔던 가격이 저항선에 부딪힌 거예요. 임계점에. 네네. 수요가 더 붙어주지 못하는 거죠. 음. 강남은 그나마 희소성이나 어떤 사람들의 탐욕과 투자성이 그나마 있으니까 뭐 수요가 워낙 많잖아요. 강남. 네네네. 그 강남도 지금 거래량이 뚜껑겼잖아요. 음. 한 달에 좋을 때 4,500건이거든요. 보통 강남구, 서초구 뭐 구별로 다 지금 다 100건대예요. 음. 4분의 1 토막에서 잘해야 반도 안 돼요. 네. 그러면 매물은 왜 증가하죠? 음. 거래는 줄는데 매물은 증가한단 말이에요. 네네. 그러면 시장에 합리적인 기대가 이제 정리가 된 거죠. 어. 수요자와 매도자 입장에서 수요자 입장에서는 안 산다? 아 이건 좀 너무 비싸다고 판단하는 거고 매도자가 늘어나는 거는 이건 많이 올랐다. 앞으로 더 내려갈 가능성이 있으니까 더 나오겠죠 물건이. 네. 올라가면 걷어들이잖아요. 음. 그러니까 이 현상이 이제 시작이다. 저는 음. 제대로 된 원래는 2022년도 하반기에 이어진 게 정부의 1.3 대책 이후에 완화돼서 작년에 신생아로는 이런 게 없었다라면 작년에 조정 국면이 들어가고 부동산 PF의 어떤 구조조정도 됐을 거예요. 네. 이걸 갖다 그냥 안고 가다 보니까 지금 이제 이상하다고 보지만 제가 볼 땐 당연히 일어날 현상들이 하나씩 튀어나오기 시작하죠. 네. 이게 시작이라고 좀 보고 있어요. 이제 시작이라고요? 예, 너무 방심하시면 안 될 것 같아요. 제가 볼 때. 그때 2023년에도 말씀하셨던 걸로 제가 이제 기억을 하는 게 네네. 집값 하락 한 5년은 간다라고 말씀을 하셨었어요. 네, 길게 5년, 짧으면 3, 4년. 그러면은 지금은 그러면 그 한 복판에 있는 시기일. 원래 가야 되는 배인데 예. 억지로 이렇게 받쳤잖아요. 특히 이제 24년도 상반기 제대로 시작된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2022년도 1년이라고 치면 1년 정도는 일단 시장에 일단 영향을 미쳤고 지금 정부가 인위적 정책을 받쳐줬는데 이미 가격의 어떤 임계점이 더 올라.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자율이 낮아도 네네. 가격이 높아지면 높은 효과가 나니까 거기에 계산을 해보면 유효수요가 없어요. 살 사람이. 물론 이제 상위 계층 5%에서 강남이나 이런 쪽의 수요는 별도 시장으로 봐야죠. 거기 완전 다른 시장이네요. 90%의 시장을 봐야죠, 우리가. 시장을 얘기할 때. 그러면 이제 투자의 개념에서는 서울만 보실 텐데, 자, 그럼 서울이 계속 올라가려면 간단하죠. 계속 물건이 모자르고 수요가 넘쳐야 되잖아요. 네. 지금 그 현상이 아니지 않습니까? 음. 그럼 여기서 이제 생각을 한번 여러분들은 자산 관리에 대해서 터닝 포인트가 될 수도 있다는 걸 판단하셔야 되고, 결정적으로 부동산은 그 다른 방송에서 제가 말씀드렸는데, 네. 그 환율이 1,400원일 때 예. 이상일 때 대한민국 역사에서 부동산 가격이 상승한 적이 없습니다. 제가 아주 궁금해가지고 이제 정리를 해봤었는데 오늘 그림은 제가 안 가져왔는데 3번 있었잖아요 그 전에. 네. 이번이 4번째고 다 하락했습니다. 환율에 따라 가지고. 그러니까 환율이 또 급등한 경우는 어떤 경우냐면 다 어떤 위기가 있을 때요. IMF, 리먼 브라더스, 그렇죠. 그리고 레고랜드 사태 딱 3번이에요. 가장 최근이 2022년 가을. 네. 근데 지금은 심한 그건 없는데 이미 계엄 사태 전에도 1,400원에서 놀았잖아요. 예, 예. 그래서 제가 2025년에 어쩌면 세게 올 수도 있다고 말씀드린 거고 조정이. 근데 계엄이 터진 바람에 정치적 불확실성은 경제의 불확실성을 증가시키잖아요. 네, 네. 그럼 당연히 경제의 어떤 모든 펀더멘탈은 다운되잖아요. 그것이 부동산 시장에 영향이 없나요? 당연히 있죠. 이거 연계성을 좀 봐야죠. 그러니까 이제 많은 사람들이 또 이러면서도 이제 한켠에서는 불안한 게 24년에 갑자기 부동산 시장이 특히 이제 서울 중심으로 튀어올랐던 것처럼 예. 그게 2025년이나 언제가 됐든 어떤 트리거로 어떻게 튀어오를지 모르겠어라고 하는데 그 트릭이 정상적인 경제 펀더멘탈에 의한 상승이라고 아무도 안 믿잖아요. 그 사람들이 많아지면 어떻게 되겠어요? 학습 효과가 이제 생긴 거예요. 2023년도에 2년도에 따라붙은 분들이 지금 어떤 상황이에요? 마피라고 제가 그랬잖아요. 네. 그분들 사례 뉴스들이 많이 나오고 있잖아요. 자, 더 올라가려면 이 얘기도 말씀드리면 되겠다. 네, 네.
상승론자분들이 그런 말씀하시잖아요. 그 M2 대비 무조건 명목가가 올라가게 돼 있다. 네네. 시중 유동성은 늘고 있으니까. 네, 인플레이션 해지 기능이 있고 네. 맞는 말씀이에요. 정확한 거고. 네. 근데 그러면은 정확하게 수치를 대입해야겠죠. 다른 방송에서 말씀드렸는데 그냥 간단하게 네. 뭐 귤이 2개가 있어요. 네. 귤. 겨울이니까 귤이라고 할게요. 귤 2개가 있는데 시장에 풀린 돈이 100원이에요. 네. 하나에 50원이잖아요. M2가 200원으로 늘었어요. 그럼 귤은 얼마가 돼요? 2개니까 100원씩 되잖아요. 네. 그러니까 명목가가 오른 건 맞잖아요. 네. 그럼 부동산도 그 수준은 따라갈 거 아니에요. 당연한 기본 원리니까. 네. 제가 계산을 해봤습니다. 어떤 계산을 해봤냐면 GDP의 성장률 그리고 가계부채에 대한 뭐 비율, M2의 비율 증가 속도 있잖아요. 네. 그걸 비교를 해봤더니요. 계산을 딱 하면 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 증가하는 어떤 폭 그런 개념하고 볼 때 M2가 그러면 주택가격 시가총액이라는 게 있잖아요. 네. 주택 시가총액하고 M2를 제가 계산해 봤습니다. 2001년을 기준으로 2024년까지. 예. 딱 계산하니까 30 몇 프로 업이 돼 있어요. 집값이. 네. 쉽게 말하면 돈이 200원인데 얘가 더 올라가 있는 거예요. 한 260원. 빚으로 신용으로 올라간 거예요. 쉽게 말하면. 이 100원을 빌려주고 100원을 300원이 그렇죠. 펌핑된 거예요. 예. 귤이 100원이어야 되는데 지금 130원이 된 거예요. 그게 대출 신용 효과이기도 하고. 그렇죠. 신용 창조니까. 예. 우리가 1,000원밖에 없지만 은행이 통화승수 활용해가지고 돌리면 뭐 10,000원이 돌잖아요. 실제는 1,000원밖에 없는 건데. 그렇죠, 그렇죠. 그 현상으로 지금 빚어진 거품이 저는 30 몇 프로 계산이 나오더라고요. 다음에 한번 영상 제가 네. 좀 자료 보내줄 텐데 그래서 제가 그 뒤부터 확실하게 이제 말씀을 드린 거죠. 서울도 조정될 거다. 물론 희소성 누구나 찾는 미국의 뭐 베버리 힐스나 뭐 벨웨어 이런데 상류층이 있는 데들은 일반 시장으로 만들면 안 되잖아요. 네. 그러니까 저는 강남 3구를 일반 시장하면 안 된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봐요. 거기 빼놓고. 네네 빼고 이제 전체를 보면 시장이 보이잖아요. 네. 그렇게 좀 접근했습니다. 상승론자분들이 말씀하시는 그 부분은 계산해 보니까 아니더라. 그러니까 그러면은 유동성의 힘을 볼 수는 있지만 지금은 그거보다 더 과하게 네, 올라와 선이 있다. 이렇게 같이 가야 되는데 지금 이렇게 벌어져 있는. 벌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당연히 조정이 오겠죠, 구간이. 그게 이제 지금의 시작이지 않냐라고 이제 제 판단입니다. 근데 이제 집값 비싸다라는 거 뭐 PIR도 그렇고 뭐 M2 대비 비싸다는 얘기는 과거에도 있었지만 그게 집값이 10억이던 시절이랑 15억이던 시절이랑 또 다르다라는 거죠. 유효 수요를 제한하는 측면에서 그 가격이. 더 높아지죠. 그래서 말씀하신 것처럼 정부가 어떤 특례 대출 같은 정책 대출을 쓰더라도 그 효과가 과거만큼은 아닐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 최근에 어떤 미국에서 1%짜리 서브프라임 전에 네. 그 서브프라임의 어떤 행태가 아시잖아요. 빚을 내서 네. 상환할 능력이 있거나 없거나 하여간 대출 늘리면 그렇죠. 그 효과로 뭐 폰지 효과 비슷하게 어핑되는 걸 갖다가 이제 금융 시스템 가진 사람들이 움직인 거고 CDS가 받쳐준 거잖아요. 그렇죠. 유동성. 근데 알고 보니까 다 거품이었잖아요. 근데 거기서 결정적인 이제 키포인트의 터닝이 뭐냐면 1%일 때 네. 여러분들 대출 받으시면 예. 우리나라 그 고정금리라고 하는데 네. 고정금리인데 사실은 알고 보면 변동금리인 게 있어요. 30년으로 하는데 5년간은 고정금리를 하고 네네. 6년 차부터 변동금리를 적용하는 게 되게 많이 팔렸어요. 한 70, 80%가 겉으로는 고정금리 같은데 그런 분들이 지금 많아요. 네. 많은데 미국이 버블 터질 때가 똑같아요. 거기 1, 2%라고 거기는 또 주택가격이 계속 오르니까 이자 옵션이 2개가 있는데 ARM 뭐 옵션이랑 결제 옵션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것도 비슷한 거예요. 네. 처음에 내가 이자야 일부분을 내는 거로 우리를 말하면 거치식이죠. 네. 이런 제품도 많이 팔았어요. 이런 상품을. 네. 그러면 이 수요가 받쳐주면 집값이 오르잖아요. 네. 이자를 낼 능력이 없는 사람이 샀잖아요. 네. 샀는데 집값이 올랐잖아요. 올랐을 때 여기 얘들은 또 한 단계 위에요. 여기서 조정을 해줍니다. 이자 내는 액수를 줄여주는 거예요. 능력이 안 되니까. 줄여주면 이자를 낸 게 원래 원금에 추가가 돼가지고 나 앞으로 갚아야 될 금액은 늘어나죠. 아하. 그거를 갖다 계속 3, 4년 동안 해왔어요. 그게 돌려막기잖아요. 그렇죠. 시간만 이제, 벌어주는. 네, 그게 결국 터졌거든요. 그럼 우리도 비슷해요. 농도는 다르지만. 그리고 우리나라도 그것 때문에 이제 그 방식을 갖다 지금 미국은
심하게 규제를 하는데 우리는 지금 하고 있잖아요. 음.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2% 3% 이번에 또 받았다 쳐요. 이 내용 중에 정책금리라고 해도 만약에 은행을 통해 가지고 30년 모기지가 아니라 자기가 의사를 표현해서 5년 동안 좀 저렴하게 내고 6년 차부터 변동금리 그런 얘기 하거든요. 금리 계속 인하한다. 선진국 봐라. 창구에서 그런 얘기 해요. 우리도 뭐 성장이 좀 둔화되니까 둔화되니까 금리도 낮을 것이다. 수밖에 없다. 그러고서 하니까 일단 부담이 없잖아요. 네네네. 그러니까 일단 지금 버틸 수 있어. 남들이 보는 가격 튀면 또 차익을 남길 수 있어. 이게 지금 정상적인 분들도 다 지금 부동산 차익 남기는 거에 대해서 워낙 얘기를 많이 들어서 원래는 내 집만 살려는 분들도 지금 의식들이 나도 남겨야지 이런 생각들이 좀 많았었어요. 작년까지도. 네네. 작년에 막 서울 뛸 때 불안해하는 분들 많았어요. 전문직들 일만 열심히 하신 분들이 이거 이렇게 가도 되냐 나도 해야겠다라는 그쵸. 저한테 질문이 예. 많이 왔어요. 예. 근데 그분들이 요즘 약간 마음을 누그리고 있어요. 아, 그때 안 사길 잘했다. 그러니까 마지막 수요예요. 제가 볼 때 그분들이 왜 능력이 있는데 집 안 사고 기다렸던 분들도 안 사요 이제. 그럼 능력이 없는데 그 사람들은 더 안 사겠죠. 네. 그게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유효수요의 고갈 현상이 이제 시작될 거다. 물론 그 중에 또 산 분도 있고 언론에서는 뭐 어느 집을 하나 사가지고 샘플로 올리고 이런 플레이는 계속 나올 거예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정체적인 대세를 한번 보자. 자, 경제가 나아지는 것 없고 실질 소득이 감소하고 있고 환율 때문에 물가가 급등할 것이고 가처분소도 줄고 부동산이 오를 이유가 뭐가 있어요?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오를 이유는 단 하나 그거죠. 팔 사람이 없을 때 미국처럼 네. 살 사람은 있는데 팔 사람이 없을 때. 근데 지금 우리는 그거 반대잖아요. 팔 사람은 많은데 살 사람이 없잖아요. 그럼 미국은 지금 올라가고 있잖아요. 네. 가격은 오르고 있습니다. 케이스 실로지수는 그런 차이점에서 우리 시청자분들이 판단하실 게 저는 이제 겪어봤잖아요. 네. 우리 앵커님도 겪어보셨잖아요. 2010년, 11년, 12년 강남 미분양 시절 예. 생생하게 기억나시는지 모르는데 저는 너무 잘 나거든요. 물건이 막 날아다녔으니까. 아. 그 시간이 우리 처음 겪었지만 다시 올 거라는 믿음이 제가 점점 강해지고 있어요. 틀릴 수도 있겠지만 제가 볼 때 그럴 가능성이 많이 높아졌다. 그래서 지금 추가적으로 따라하거나 이런 것보다는 관망하시고 시장에서 시장 체크하시면서 결정적으로 그림 하나 경매 요거 지표 한번 보여드리면 도움이 되실 것 같은데요. 네. 여기 서울 아파트 경매 지표 그림 보시면 네. 이게 이제 좋은 시절이에요. 경매 낙찰가율이 110%, 120% 이럴 때고 100% 밑으로 떨어지면 이제 하락기로 들어서는 거죠. 들었는데 지금 보시면 최근에 저번 달에 많이 떨어졌어요. 연말에. 네. 80대로. 여기서 우리가 계산할 때 정확하게 판단할 게 낙찰가율도 떨어졌는데 낙찰률도 떨어졌습니다. 30%대로 37%, 8%로. 그럼 여기서 판단할 게 여기 보면 40% 언저리잖아요. 네. 그러면 물건이 100개가 나오면 40개는 낙찰이 되고 60개는 유찰된 거예요. 예. 유찰된 거는 서울은 다음 재경매 시에는 20% 디스카운트해서 나가잖아요. 네. 최초 시작가가. 그러면 1억짜리라면 8천만 원 시작할 거 아니에요. 그렇죠? 네. 그럼 여기서 보시면 이 물건이 유찰된 거는 보통 6개월 뒤에 다시 재경매를 들어가요. 네. 빠르면 4개월이고. 그러면 요 그림에서 요 지점이 중요합니다. 요 지점이. 요즘에 막 늘었잖아요. 네. 낙찰률이 이때 34%뭐 이렇단 말이에요. 그러면 65% 정도 물건이 남아 돌아서 6개월 뒤는 이 정도에 나오기 시작했죠. 네. 그 새로 나온 물건 합쳐지는 거죠. 네. 근데 이게 점점 이제 이거 추석 때라서 여기 빠졌습니다. 약간 이게 점점 어때요? 이 라인을 이렇게 유지하고 오면서 찍고 올라오고 막 그러잖아요. 이 물량이 예전에 좋을 때 10배예요, 10배. 경매 물건이. 아, 경매 시장 좋을 때보다 훨씬 많다. 네. 그러면은 1억이 지금 낙찰가율이 90%라고 자꾸 보도에 나오잖아요. 네. 이게 허수입니다. 왜 허수냐? 강남 아파트가 1회에 낙찰되는 비율이 한 40에서 50%고요. 50%는 유찰이 50%예요. 그럼 이 유찰하고 우리가 평균을 한번 내볼게요. 네. 자, 1억짜리가 유찰된 게 뒤로 넘어갔어요. 네. 그러면 8천에 시작하잖아요. 네. 8천에 90%면 얼마예요? 8, 9, 7, 7,200이에요. 예. 7,200과 신규 물건이 1억짜리가 합치면 어떻게 돼요? 거의 80 몇 프로 뭐 예. 올라가게 되잖아요. 네. 그래서 91%인 거예요. 그렇다면 그러면 7,200이 아니라 한 8,000 정도의
확률이 있구나 판단되잖아요. 네. 그럼 20% 다운됐잖아요, 벌써. 예. 가격이. 예. 이게 시장에서 나타나고 있는데 음. 그러니까 이 흐름이 이어지면 어떻게 돼요? 이어지면 점점 수요자들 입장에서 가격에 대한 퀘스천을 찍게 되는 거고 예. 아니나 다를까 얼마 전에 잠실 엘스 아파트 경매 나왔는데 응찰자가 한 명도 없잖아요. 이거 오랜만에 일이에요. 이 흐름의 현상을 우리가 잘 파악해야 되고 전국도 최대 물량 전국이 더 심합니다, 여러분. 서울은 그나마 수요가 많아서 네. 이렇게 버티고 있지만 이 전국은 보시면 어때요? 이 막대 그래프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경매 물건수인데 네. 정말 역대 최대를 몇 달 만에 계속 갈아치고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7월 달에 최고 찍었습니다. 한 5년 만에 찍고 두 달 만에 또 찍고 12월에 또 찍었습니다. 보도에서 보셨을 거예요. 경매 물건 최다. 많다. 그래서 올해 임의 경매 건수가 13만 건 넘었거든요. 네. 그럼 여기서 여러분들이 13만 건이라는 수치가 되게 중요합니다. 글로벌 금융위기 때 우리가 아주 안 좋을 때 시장 네. 정부 정책으로 살아났다가 10년도 버티는 것 같다가 11년도부터 좀 무너졌거든요. 11, 12, 13, 14까지 4년 동안 쭉 무너졌잖아요. 4년간. 그때 경매 건수가 다 14만 대입니다. 근데 지금 추세가 작년에 10만 넘었는데 지금 13만도 뛴 거예요. 빨라요. 물건수가. 이 현상이 이제 시작입니다. 이거는 경매 물건수는 한 번 늘어나기 시작해서 꺾이는 경우가 정부의 진짜 특단의 대책이 없는 한은 쉽게 안 꺾이거든요. 이 흐름이 이제 자리 잡는다는 표현은 그렇지만 흐름이 이제 트렌드가 당분간 되면 시장이 여러분들이 생각하지 못한 제가 예전에 말씀드린 2030이 겪어보지 못한 처음 겪어보는 하락장의 모습을 볼 것이다라고 계속 말씀드리는 게 그런 신호들이 여러 군데서 포착이 되는 거예요. 근데 저렇게 경매 물건이 쏟아진다 한들 근데 긍정적으로 해석을 해보자면 네네. 한 3, 4년 전에 영끌했던 사람들의 일시적 물량일 거야라고 볼 수도 있을 텐데 근데 그거를 시장에서 받쳐주는 사람이 없다라는 게 어떻게 보면 더 큰 문제일 수도 있겠네요. 수요가 없잖아요. 근데 앞에서도 말씀하신 것처럼 근데 가격이 높아진 시점이기 때문에 더더욱이 또 그게 유효 수요가 네네. 어려울 수 있는 거고요. 접점이 없습니다 지금. 그러면 예를 들어서 특히 이제 서울 지역 같은 경우에는 좀 네. 지역이나 수도권에서나 좀 갈아타기 수요가 계속 있을 수는 있잖아요. 일단 소진됐어요. 그것도. 계산을 해보시면 연도를 잘 계산하시면 돼요. 18, 19, 20년도에 샀으면 네네네. 23년도에 지나서 4년 초에 팔았어야 되는데 네. 19년도에 산 사람들도 비쌀 때 샀잖아요. 네. 근데 이분들이 2021년 가격을 봤단 말이에요. 지금 높을 때. 네. 2022년도에 팔려고 했는데 하반기에 축 주저앉았잖아요. 팔 길 놓쳤죠. 네. 23년도 되니까 좀 팔려고 하다가 반은 팔고 반은 안 팔았겠죠. 이분들이 24년도에는 많이 파는 거예요 지금. 그때 거래가 늘어났을 때. 네네. 살 사람도 또 산 거고. 네. 그러면 이분들의 물량들이 계속 소진될 때 22년도, 3년도에 꼭지에 산 분들은 지금 전고점을 뚫은 단지는 몇 개 안 되잖아요. 강남에 몇 개 빼고 나머지 갭 투자를 하신 분들이 강남에 갭 투자한 분들은 많지 않아요. 갭이 크기 때문에 주로 이제 강북구로 강남 3구를 제외한 지역의 갭 투자를 많이 수도권도 많이 했잖아요. 네. 여기는 못 버티는 거예요. 가격이 고점 못 가고 지금 약간 하락으로 방향을 완전히 선했기 때문에 따라갈 수가 없는 거예요. 팔 기회 놓쳤고. 그러면 수요 입장에서 가격이 요거일 때 따라 붙어줬는데 정책 자금으로 네. 더 올랐잖아요. 작년에. 예. 서울 수도권도 초반에 올랐다가 지금 멈췄잖아요. 하방으로 가고. 네. 그러면 이 상태에서 입장을 바꿔가지고 내가 이걸 사서 작년에 산 사람처럼 물릴 수가 있잖아요. 반면 교사가 있잖아요. 그러면 잠시 멈추게 되죠. 그렇지 않아도 어렵게 살까 했는데 섣불리 손이 안 나가죠. 네, 그 와중에 들리는 얘기 또 뭐예요? 이 얘기도 들으면 또 도움이 되겠네요. 네. 저번에도 한번 말씀드렸잖아요. 그 17, 18, 19년도부터 네. 대기업 다니는 분들이 한 300만 명 넘잖아요. 네. 대기업들의 그 젊은이들 2030, 40세들의 그 카톡방들이 생겼어요. 뭐 심하게 얘기하면 뭐 포천방, 뭐 광명방 이런 식으로 갭 투자. 나 갭 투자 얼마 했더니 이제 17, 18년부터 이제 이게 떴으니까 그게 2020년도, 21년도에 최고를 찍었거든요. 활발했어요. 카톡방이. 네, 네. 지금 활동 거의 중지 상태입니다. 갭 투자 작년부터 단톡방이. 단톡방들이. 예.
들어가지도 않고 도리어 다른 얘기들이 나오는 거예요. 나 지금 포천에 물렸는데 못 빠져나오고 있다. 거기 패턴이 바뀌었어요. 그러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대기업 다니는 분들이 월급을 받아서 여유가 있어서 그나마 갭 투자를 했는데 이분들도 분위기가 이런데 물론 거긴 정보 공유는 또 되잖아요. 그나마. 네. 그 나머지 이제 생업에 바쁘신 분들은 그냥 신문과 언론만 보고 약간의 공포감이 조성된 부분 때문에 따라갔던 분들은 작년, 재작년 정책 자금이랑 겹쳐진 거죠. 네. 근데 그거를 관망해서 보던 사람들은 보기가 어때요? 내려오는 걸 정부가 올려서 다시 받쳤네. 근데 또 내려올라네. 또 받치네. 또 내려오네. 그 사이에 서울은 많이 올라갔네. 야, 이거 좀 위험한 데라고 생각하겠죠. 상식적으로. 물론 불안감이 이쪽에 한 구석에 있어요. 그리고 파시는 분들 입장은 또 뭐예요? 높았던 가격을 받기 때문에 싸게 팔고 싶지 않은 거예요. 네. 그럼 그걸 버티는 기간이 있겠죠. 네. 뭐 6개월, 1년 갈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호가만 벌어져 있는 상황. 네네. 이게 극대화돼 있는데 이제 좁혀지기 시작할 때가 문제인 거예요. 호가와 매수가가 좁혀지기 시작할 때, 아까 말씀드린 평균 매매가가 다운되는 것처럼 이러면은 이 기싸움이라는 표현은 그렇고 매도자와 매수자의 합리적인 판단이 어느 방향으로 기울기 시작했다는 증거잖아요. 네. 이게 이어지면 말씀드린 3, 4년에 그런 장이 올 수도 있다. 그 와중에 입주 물량 부족하다고 하잖아요. 네. 제가 볼 땐 그렇지 않습니다. 올해가 되게 중요한데 올해 입주 물량 충분하거든요. 서울 지역이요? 서울 6만 개인데요. 예. 자꾸 저 언론에서 이 얘기 들으면 또 좀 이상하게 뭐 맨날 부정적인 것만 얘기한다 그러는데 저는 팩트를 말씀드리는데 예. 최근에 땡땡 포탈에서 네. 분양 물량 14만 채, 네. 주택 가격 폭등, 음. 뭐 위험한 수위 뭐 이런 기사들이 좀 있었어요. 오. 역대 최저 물량 뭐 이래가지고 분양 물량이 그러니까 분양 물량이 역대 최저다. 네, 공급이. 그래서 공급이 이제 축소되기 때문에 앞으로 더 뛸 거다. 예. 그리고 올해 서울 입주 물량도 적다. 이런 식으로 이제 기사들이 나왔어요. 네네네. 분양 물량이 적다라는 거는 앞으로 공급이 부족하니까 가격이 올라가겠다는 심리를 주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그 기사가 잘못된 기사인 거예요. 어떤 잘못된 기사냐? 신문들은 이제 기사분들은 받아 썼는데 네. 그게 땡땡 포털에서 나왔는데 거기에 그러니까 기자분들이 받아 쓴 기사 말고 예. 원 내용을 들어가서 보고서를 보면 네. 거기에 여러분들이 논문이나 이런 거 기사 보면 주라든지 뭐 해석이 있잖아요. 네네네. 그 보고서에 주가 있어요. 주가 있어서 민간 기업 분양 물량만이에요. 첫 번째. 공공 분양 빼고. 네, 공공이 음. 작년 10월에 발표했는데 10만 채 공급합니다. 아파트. 그럼 14만에다 10만 더하면은 아파트까지 아니라 주택 다 해서. 네. 그러면 24만 채로 바뀌잖아요. 14만 채가 갑자기. 네. 게다가 공공택지 1기 신도시도 분양한다 그러잖아요. 예. 20만 원은 뭐냐면 매입 임대를 확정한다 그랬어요. 예. 매입 임대 분양. 이 중에 5만 채는 아파트입니다. 아예 확정인데 뭐 예정도 아니에요. 이미 계약이 다 됐어요. 짓고 있는 신축에 대해서 정부가 매입을 해서 임대와 분양으로 돌리겠다. 그중에 아파트가 5만 채. 그럼 벌써 20만 채 아니에요. 3기 신도시 단위가 14만 채하고 20만 채하고 또 틀리잖아요. 예. 그리고 그 밑에 보면 더 민간 기업도 25개의 기업 뭐 이런 얘기가 있고 나머지 다 빼고 또 그 와중에 분양 월이 확정되지 않은 건 제외. 이게 말이나 됩니까? 그러면 기자분들이 그걸 쓸 때 그걸 써줘야죠. 근데 그거 다 빼고 14만 채 부족, 포비아 이거 잘못된 기사잖아요. 제가 언론중재위원회 중재 요청하려다가 중재할 만하죠. 제가 볼 때 그건 잘못된 기사니까. 하여튼 그거는 최초에 이제 보도자료 낸데. 네, 거기서 해명을 자기들은 그냥 내고 가만히 있죠. 보고서를 냈어요. 그럼 그 헤드라인만 빼는 거예요. 기자들이. 그러니까 기레기 소리 듣잖아요. 그거 들어도 싸죠. 그런 부분들이 그러니까 제가 여러 군데서 포착하는 게 분명한 것은 작년에도 2024년도에 제가 뭐라 그랬냐면 상반기 무조건 상승이다. 상승할 수밖에 없다. 정책금리가 나올 거고 지금의 가격을 대충 계산하면 정책금리로 충분히 매수할 수요자가 아직 남아있다. 그러나 23년하고는 조금 다를 거다라고 했는데 갈아타기 수요가 붙으면서 좀 불이 붙었고요. 그래서 2025년이 중요해요. 왜 중요하냐. 지금 경매 물건 늘어난다는 기사가 계속 뜨고 있죠. 네. 마피아 아파트가 계속 뜨죠. 시장의 수요자들의 심리가 예전 같지 않을 거란 말입니다. 네. 이 상태에서 서울 수도권은 가격이 또 어느 정도 또
다시 또 상승했단 말이에요. 그 부분에 대해서 수요자들이 반응을 할 것인가. 반응을 안 한다면 현재 주택가격에 대해서 모든 시장 주체들이 합리적으로 이건 조정될 거라고 예측한다라고 보는 거라고 판단하는 게 맞는 거겠죠. 일종의 시금석, 리트머스 시험지처럼. 네네, 신호가 되겠죠. 예. 강남 쪽에서도 경매에 넘어오는 물건들. 그리고 많죠. 아까 경매에 넘어오는데 이제 싸게 유찰이 됐음에도 사람들의 응찰률이 올라가지 않는 것들. 네. 이런 것들이 그 사람들의 심리를 또 보여준다라는 네. 거고. 그리고 지적해 주신 것처럼 서울 지역 공급이 부족해서 2, 3년 뒤에 또 뭐 공급 대란온다. 막 이런 것도 팩트가 아니다. 팩트가 아니다. 네. 강남 지역 이야기는 앞에서도 뭐 이제 잠실 어떤 아파트 잠깐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만 또 강남 3구는 약간 이제 다른 지역이다라고도 이제 지적을 좀 네네. 해주셨고 강남구입니다. 강남구 아파트 가격도 41주 만에 이제 보합으로 전환됐다는 네. 기사를 이제 최근에 네. 봤거든요. 경매 물건은 꽤 많이 있습니다. 그럼 이제 건별로 하락 거래인 것이다. 혹은 네. 이제 그래서 강남 전반적인 하락은 아니다. 근데 이게 또 어떻게 보면 이제 시작이다. 이렇게 보는 것도 관점에 따라 좀 다르지 않습니까? 저는 이제 시작이라고 보죠. 그동안 2, 3년 동안은요. 지방의 자산가들이 또 강남에 많이 진입을 했어요. 예. 근데 그분들도 어느 정도 소진됐습니다. 제가 볼 때. 2, 3년 동안 많이 들어왔거든요. 강남 소화를 하려고 마영성도 많이 들어오고. 네. 그런데 지금의 형태를 보면 정말 자산가가 여러 개 있다면 조금 더 기다렸다 사겠죠? 지금 안 사고? 지금 사시는 분도 있죠? 여러분 생각하실 게 이 거래량이 뭐 신고가 나오고 계속 이런 것을 생각하실 게 전쟁이 나도 네. 부동산은 거래가 됐습니다. 항상. 6.25 때도 부동산 거래합니다. 그만큼 땅에 대한 어떤 인간의 기본적인 어떤 욕망 뭐 이런 거. 욕구는 예. 기본적인 어떤 욕구이기 때문에 그러면 전쟁이 나지 않았는데도 이렇게 거래량이 적다라는 거는 시장이 약간의 균열이 생겼다는 얘기죠. 또 하나 보여드릴 게 이게 매수 우위 지수라는 건데 KB에서 발표하잖아요. 매주. 한데 시계열로 보면 재미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2022년 막 바닥 킬 때 난리 났을 때가 여기 바닥이에요. 예. 그리고 정부가 정책을 쓰니까 올라가죠. 심리가. 그리고 내려왔다. 요번에 서울 이게 주황색 서울이거든요. 예. 그럼 여기 72라고 써 있어요. 숫자가. 네. 70인데 이 매수의 지수가 뭐냐면 100이라는 수치가 매도자 숫자나 매수자 숫자가 비슷할 때 100이에요. 네. 여기서 항상 제가 말씀드린 게 40 이하로 떨어지면 시장은 꺾기 시작한다고 말씀을 드리는데 그동안 계속 뭐 몇십 년치를 보니까 제가 판단한 건데요. 네. 그럼 여기 40이 여기잖아요. 네. 이게 서울이 자, 이번 불장에서 72까지 다시 회복했어요. 매도자 우위로. 100까지는 안 거. 이거는 이제 매수 우위 지수로는 70이면은 어느 수준이냐면 매수자가 비슷해지는 시기예요. 그러니까 좀 딜이 되죠. 예. 그래서 이때 좀 불장을 일으켰던 거. 여기 보시면 이제 내려오기 시작해서 네네. 최근에 35까지 내려왔습니다. 음. 그럼 아까 말씀드린 대로 40 이하면 이제 하방 압력이고 30 이하면 완전히 하락장이에요. 제가 볼 때. 이 수치를 이제 40, 30을 얘기하잖아요. 매수 우위 지수는 그렇게 보시면 되는데 여기 보시면 인천하고 서울 수도권 있잖아요. 전국도 있고. 자, 전국은 어때요? 전국 계속 하라는 거 아시죠? 네. 여기 지수가 20이에요. 20대로 내려왔어요. 또 인천도 20대로 다 내려왔습니다. 그죠? 인천 지금 하락하잖아요. 네. 그러면 이 수치에 대해서 우리가 어느 정도의 합리성은 인정을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말씀드릴 게 이 30, 40이라는 수치가 어느 수치냐면 부동산 100군데를 기준으로 할 때요. 공인중개사 사장님들한테 데이터를 받아본 결과 70%가 물건만 많지 살 사람이 없다는 거고 70%가요. 한 75% 정도 되겠구나. 한 15%에서 20%가 지금 매도자하고 매수자가 비슷하다. 그리고 2에서 3%가 매수자가 많다. 그러니까 얼죽신 아파트가 2, 3%에 해당되는 거예요. 그럼 나머지 시장은 다 물량이 넘치는 거예요. 이 분위기가 이 수치인데 광역시들 지금 힘 못 쓰잖아요. 요새. 네. 광역시 수치 한번 볼게요. 광역시 수치는 아예 40은 근처도 못 가고 한 번 여기 넘었던 거 있고 여기 보시면 특히 부산 대구 있잖아요. 네네네. 아예 10, 20에서 기고 있습니다. 계속 하방 압력이 센 거예요. 그리고 세종도 여기 보시면 밑에 있잖아요. 네네. 여기들은 계속 하방으로 가는 거예요. 정부가 정책을 써도 못 살아났잖아요.
그나마 대전 조금 한번 살아났다가 인천이 살아났던 거예요. 한번 울산하고. 네네. 약간 그 신축에 대한 수요 소진이 되고 울산도 미분양이 약간 소진될 때 약간 정부 대책이랑 말면서 올라갔다가 역시 이것도 힘못 쓰고 다시 내려앉잖아요. 그러면 지방하고 광역시는 제가 볼 때 앞으로 2년 충분히 무주택자분들한테는 내 집 살 기회가 되는 거고 다주택자나 이런 분들은 자산 관리 조심해야 할 때다. 그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지표까지도 모든 상황을 밝혀주니까 우리 시청자분들이 지금 시장이 저 양반은 맨날 하락이라고 떠들어. 전혀 아닙니다. 제가 2023년도에도 1월부터 7월까지 상승할 거다. 2024년도에도 7, 8월까지 상승할 거다. 빠르면 7월에 꺾일 수도 있다. 늦어도 9월 전에 꺾인다 다 말씀드렸어요. 그러니까 사실 거면은 하락했을 때 사야겠죠? 상승할 때 타는 거는 지금 아니다라고 말씀드린 게 뭐냐. 중장기적으로 볼 때 이 흐름이 약간의 하방의 어떤 트렌드로 전환하고 있는 포인트를 가고 있는데 그때마다 좀 막아줬었다. 저는 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근데 그 말씀 중에 네. 실수요자에게는 기회가 될 수 있다. 그리고 네, 네. 자산 관리 측면, 그러니까 다주택자 측면에서 네, 좀 네. 불리해질 수 있다라고 그렇죠.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러면 실수요자에게 기회가 될 수 있다라는 거는 어떤? 정책 자금 일단 받쳐주고요. 예. 그 다음에 요번 올해 만약에 어떤 트리거인 쇼크들이 터지면 지금 예. 이미 많이 터졌잖아요. 예. 터진 상태에서 이어서 터질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게 이제 건설에서 합니다. 우리가 법정 관리하고 워크아웃이 있는데 예. 태형이 워크아웃 들어갔잖아요. 네. 태형 워크아웃 들어가기 직전에 금융당국자들이 뭐라 그랬어요. 정부가 만전을 기하고 있어서 건설회사들 잘 가고 있다. 터졌잖아요. 네. 그 얘기하자마자 한 달 뒤에. 네. 그리고 신일건설이라고 또 유명한 데 있었어요. 거기도 문제 생겨서 정리됐고 정리가 된 게 아니라 지금 법정 관리 같은 거. 네 들어갔고 신도화건설이 엊그제 나왔잖아요. 네, 신도화건설은 또 흑자도산이에요. 흑자도산인데 여기서 문제는 뭐냐면 여러분이 법정 관리를 들어가면은 관계됐던 하청업체들이 많잖아요. 그렇죠. 하청업체들이 다 채무동결로 인해서 돈을 못 받아요. 그 연쇄적으로. 그게 지금 보도에는 안 나오지만 어마어마한 일들이 지금 시장에서 벌어지고 있고 네. 최근에 이제 금호건설도 부채 640% 떴잖아요. 또 롯데도 약간 흔들렸다가 사이다 서초동의 사이다 부지 매각 담보 형태로 가면서 좀 유동성 확보했고 중요한 건 우리가 이 워크아웃과 법정 관리에서 법정 관리가 많아지면 국가 경제는 부동산이나 하방 압력이 되게 세게 오는 거예요. 세게 오고 왜냐하면 기존에 갖고 있던 부지나 현장들을 저렴하게 매각하게 되고 분양가가 다운되는 효과가 있어요. 네네네. 그럼 새로운 현장과 비교되잖아요. 아하. 가격 경쟁이 되기 시작하고 자연히 하방 압력을 주겠죠. 그리고 이제 이 금호건설을 비롯한 코론 글로벌, 한라 이렇게 제가 계산을 좀 해봤습니다. 재무 상태를 체크해봤는데 여러분들이 아시는 것처럼 다 아시겠지만 사업이 회사가 상태가 좋은지 안 좋은지 우리가 통상적으로 체크할 때 그냥 간단하게 보려면은 그 현금 흐름 연결표를 보잖아요. 네. 그래서 그 영업활동 현금흐름하고 투자활동하고 재무활동 세 가지 보지 않습니까? 네. 그 세 가지 중에 영업활동은 플러스가 돼야 좋은 거죠. 그렇죠. 자금 구조가. 그리고 투자활동은 마이너스가 돼야 좋은 거고 재무활동도 마이너스. 재무활동은 빚을 갚으면서 돈이 나가니까. 네. 근데 이 지표들이 그러면 정상적이면 괜찮잖아요. 제가 최근에 불거진 부채 비율 200% 넘어선 건설회사들을 한 10군데 좀 체크해봤습니다. 네. 다 상태들이 안 좋습니다. 롯데는 그나마 재무 현금 흐름하고 이 투자 현금이 양호해요. 영업 활동은 좀 부족하지만 근데 나머지들은 다 부족한 데도 있어요. 심하면. 그럼 이런 것들이 그것도 다 30대 건설사 속에 들어있는 거예요. 벌써 한 6군데 7군데는 좀 위험해요. 제가 볼 때. 그러면 부동산 시장이 이미 임계점을 넘었다는 증거입니다. 왜냐하면 채권 회수가 돼야 되는데 공사비나 이런 것들이. 네. 이런 것들이 안 되기 시작하면 여기는 신동아 사태가 또 일어날 수도 있다. 그럼 이런 것들이 시장에 크게 올 거예요. 이것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시장이 생각했던 것보다 좀 세게 올 수도 있다고 말씀드린 게 그런 이유입니다. 일종의 도미노 현상이 시작될 수도 있다라고.
예전보다는 덜 할 거예요. 왜냐하면 정부에서 신경을 많이 썼기 때문에 금융 음. 리스크 이전을 막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그러니까 이제 전이가 된다라기보다는 각각의 부실 문제로. 네, 문제로 끝일 것 같아요. 정부가 최선을 다해서. 음. 끝이는데 중요한 게 뭐냐. 시장에 경제는 심리잖아요. 네. 시장에 어떤 시그널이 되겠어요. 음. 저거 봐라. 비싸게 팔다 보니까 다 망하네. 음. 분양가가 너무 높았지. 이게 퍼진다는 얘기예요. 그러면은 생각해보세요. 그게 안 팔린다는 얘기는 다른 거 새롭게 시작하는 것도 안 팔린다는 얘기잖아요. 네. 그럼 현재 분양가의 조정 시기가 분명히 올 것이고 여기다 결정적으로 3기 신도시 분양가가 문제인데요. 그래서 정부가 발표할 때 1만 원에서 2만 원 올해 공급할 겁니다. 그게 아마 대체 효과가 클 거예요. 근데 네네네네. 분양가를 얘기를 안 했어요. 네. MB 때도 뭐라 그러냐면 반값 분양 딱 얘기했단 말입니다. 이게 시장이 안정됐거든요. 예. 여기서 정부가 고민하는 게 지금 2만 원을 하고 싶어서 한 것도 아니라 건설사들이 지금 일거리가 없어요. 유동성 확보할 수 있는. 그런 어떤 뭐 건설 카르텔을 뭐 도와준다라는 비아냥도 있는데 네. 그런 3기 신도는 원래 해야 됐던 거니까 택지 공급 다 됐고 보상 다 끝난 데는 이제 해야 되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이 물량들이 과연 어떻게 나올지 이게 시장에 어떤 트리거가 분명히 또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트리거들이 지금 곳곳에 있잖아요. 네. 얘들이 어떻게 반응할지 변수가 많기 때문에 지금 시장이 상승 요인보다는 하락 요인이 너무 많다. 그러면 이번 장에서는 좀 쉬어가시면서 무리하게 쫓아가는 장은 분명히 아닌다라고 좀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러니까 결국은 공급을 또 지속해서 새 아파트를 또 해야 되고 네. 3기 신도시도 또 필요성은 있었지만 또 건설사들이 어느 정도 일감이 있어야 뭐 GDP라든지 또 일자리라든지 네, 또 네, 도움이 네. 될 테고 근데 결국은 분양가가 중요한데 네, 아직 발표를 안 했어요. 근데 또 이런 상황에서 또 분양가를 또 너무 높이 낮출 수가 잡으면 없죠. 네. 안 팔릴 거고 너무 낮추자니 또 건설사들 수익성이 또 문제고 네. 양쪽으로 좀 어딘가에 좀 갇혀 있는 듯한 좀 이제 엉켰죠. 여러 가지 정책적인 면에서 현장과 어떤 국가 부동산 정책이 현장의 상태를 정확하게 정리를 못하고 우리가 귤 한 상자가 있으면 귤은 절대 같이 관리 안 하잖아요. 하나 썩으면 다 같이 썩잖아요. 써보니까 예, 그래서 다 빼놓잖아요. 근데 정부가 이거를 귤 상자를 썩은 거가 있는데 이걸 그냥 들고 왔던 거예요, 지금. 그게 이제 하나씩 터지기 시작한다고 봐요, 저는 그래서 빨리 지금이라도 구조조정을 한다고 말만 하지 된 거 있나요? 없잖아요. 근데 3기 신도시야 사실은 이제 속도 조절을 할 수는 있죠. 뭐 그래도 뭐 사전 청약 네, 지금 하고 좀 있죠. 이미 하고 삐그덕거리기는 있죠. 합니다만 네, 이미 하고 있죠. 1기 신도시도 이제 뭐 이제 선도지구 지정을 하고 재건축 네, 네. 추진을 하고 하는데 네. 이 재건축 시장도 부동산 전반적인 시장의 상황을 또 안 받을 수가 없잖아요. 부담금도 이미 받았죠. 그렇고. 다 예. 받고 있고 조금 동의율이 좋거나 사업 진행 속도가 확실하다고 판단되는 현장들은 신고가를 나오고 있고 그 반면에 사업의 진행 속도나 어떤 그 확실성이 좀 부족해지면 바로 시장에서 외면당하고 있죠, 지금. 극명하게 양극화가 벌어지는 데가 재건축 현장이에요, 지금. 그러게요. 그러니까 재건축 일부 현장들 보면은 계속 신고가 거래 뜨고 네네. 장미 뭐 그걸 뜨고 있죠. 네네. 근데 그거는 철저하게 사업성에 따라서 네, 맞습니다. 사업성이 담보된 거는 간단합니다, 여러분. 건축비는 거의 다 비슷한데 네. 분양가가 높으면 수익이 많잖아요. 네. 그러면 될 때는 뻔한 거잖아요. 음. 강남 3구 외에는 나머지 재건축 시장은 그렇게 뭐 지방 같은 경우에는 지금 재건축 현장 다 동의됐다가 네. 2021년도 있잖아요. 그 좋을 때. 음. 그때 조합에서 건설사를 고르고 있었어요. 네네. 건설사도 막 서로 하려고 그랬고. 그 현장이 지금까지 뻗어가지고요. 시공사를 못 찾고 있어요. 수익성이 떨어지니까. 그러니까 전국적으로 볼 때 재건축 현장은 광역시급에서는 핵심 지역 빼고는 다 상태 안 좋고 수도권도 마찬가지고요. 시공사 선정이 쉽게 안 될 겁니다. 왜냐하면 이걸 환율 급등했잖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 계약서에 대해서 조합은 주로 물가 상승률을 얘기하고 네. 물가 상승률뿐이 아니라 이 건설회사 입장에서는 물가 상승률만 적용하면 건축 자재비만 올라가는 건데 운송비며 부대 비용도 다 올라가 있잖아요. 네네. 이게 잘 계산이 안 들어가요. 그래서 항상 조합하고 이 건설사랑 이제 공사비 인상에 대해서 부딪히는 부분이 건설사는 진짜 들어간 거 다 해달라고 하는데
조합에서는 그거죠. 아니 뭐 콘크리트하고 요것만 올리면 되지. 갭이 벌어져요. 이거를 이제 보다 보니까 건설사들이 지금 어떤 상태냐면 개점 휴업이 많습니다. 재개발 정치 현장에 대해서. 확실하게 강남 3구 아니면 안 들어갑니다. 왜? 괜히 들어갔다가 만약에 환율이 급등하면 또 이런 일이 뻔하잖아요. 또 곳곳에서 또 뭐 시공사 뭐 계약 해지를 하네 마네 뭐그 해지한 데도 좀 계약금을 많아요. 어떻게 하네 뭐 네. 보상금을 어떻게 하네. 그러니까 그 전에는 제대로 공사비를 가니까 조합에서 해지를 했는데 지금은 거꾸로 시공사가 손해를 보더라도 해지하는 경우가 있어요. 손 털고 나오려고요. 위험하니까. 사업성이 담보가 안 되니까. 그러면 결국 이제 사업성이라는 게 기존의 네. 아파트가 용적률이 얼마였고 뭐 몇 평짜리 집이었고 이것도 이제 중요한데 그거는 이제 바뀔 수 없는 사실이고 네네네. 결국은 중요한 거는 분양가를 사람들이 얼마나 감당할 지역이냐 아파트냐 이거예요. 네네. 그러니까 조합원 입장에서는 추가 부담금을 보고 동일하잖아요. 네. 추가 부담금이 좋은데 일반 분양가로 지출이 공사비인데 수익이 나온 걸로 공사비를 메꾸고 나머지를 추가 부담금을 내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렇죠. 근데 분양가에 대해서 명료하게 안 나오는데 조합에서 던진 사업 계획서가 있을 거 아니에요. 네네. 분양가가 있어요. 건설사가 봤을 때 이거 분양 잘못하면 안 될 수도 있겠는데 그럼 손 띄는 거예요. 분양이 돼야 일반 분양분이 돼야 공사비가 들어오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근데 얘가 안 될 가능성이 있다고 미분양 나면 어떻게 돼요? 딱 혹기는 거예요. 그러면 상가 대물로 가져가 뭐 이런 얘기부터 해서 이걸 이미 겪었잖아요. 그러니까 건설사 입장에서는 지금 그래서 그 주택산업연구원의 그 땡땡 회장이 네. 재작년 연말에 네. 강력하게 정부에다 요구했어요. 뭘 요구했냐? 공공택지 좀 빨리 인허가 내줘라. 분양하게. 예. 안전하잖아요. 아. 공공택지는. 네. 그걸 강력하게 요구했는데 정부가 PF 건설사들이 분양하는 거에 영향을 줄까봐 홀딩을 했어요. 아, 서로 경제 붙을까봐. 그렇죠. 공공택지계 싸잖아요. 더. 네네네네. 그럼 민간 분양에 힘을 못 쓰잖아요. 아. 그래서 홀딩을 했는데 이 민간 분양사들이 일거리가 지금 이런 상태니까 그럼 공공이라도 해야 돌리잖아요. 네네네. 운전자. 그래서 주택 그 협회 그 건설사들이 회원사잖아요. 네네네. 회원사들이 대규모로 회장한테 얘기를 해서 회장이 기자회견을 여러 번 열었어요. 대놓고 정부 들으라고. 빨리 해줘라. 뭐라고 표현하냐면 완화해서 정부가 인허가만 해주면 우리는 예. 바로 공급할 수 있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 얘기를 몇 번을 해요. 근데 안 들어줬다가 요번에는 이제 하는 거예요. 왜? 건설사가 일거리가 없잖아요. 지금 이렇게 유동성이 좀 안 좋은데 일이라도 돌아야 어떤 계정 장부상에 플러스 알파용이 들어가서 잘 갈 텐데 그러면 정부에서는 협조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요번에 3기 신도시 이제 하는 겁니다. 안 할 수가 없죠. 더 늘릴 수도 있을 거야 아마 물량을. 그럼 이 분양 물량이 역으로 민간 시장에는 그러니까 양면성이 있는 거예요. 그러네요. 건설회사를 살린다고 하는데 또 이쪽에서는 죽어야 되는 거예요. 건설회사가. 아. 옆에 만약에 민간 분양 단지가 있어요. 그러면 공공택지 3기 신도시 입지 좋잖아요. 거기를 먼저 쳐다보겠죠 사람들이. 이걸 정부도 고민 중이에요 사실은. 그러니까 결과적으로는 모두가 웃을 수는 없는 그런 상황이 돼버린 거죠. 예. 제 생각입니다. 네네. 근데 사실 이게 어디서부턴가 혈맥은 뚫려야 되는데 근데 집값은 많이 오른 상태이고 앞에서 잠깐 이제 실수요자에게는 기회가 될 수 있다라는 건 좀 정책 자금으로 좀 낮은 금리로 돈을 빌려서 예. 살 수 있다라면 좀 그쵸. 떨어진 가격으로. 네, 트리거가 이번에 아마 신동아 건설 이후로 아마 건설사들의 어떤 그 현장과 기존 주택의 시장들이 많이 다운됐을 거예요. 조정들이 이제 일어날 거라고 좀 봐요. 한 2, 3월까지. 문제는 뭐냐면 정부가 또 정책 자금을 던졌을 때예요. 그럼 그 사이에 매도자의 입장을 한번 볼게요. 매도자의 입장에서 요번에 또 들고 가면 2, 3년 더 들고 가야 되잖아요. 네. 타임이 애매하니까. 왜냐면 2, 3년 뒤에 뭐 주택 공급 부족이라는 얘기를 많이 들었으니까 매도자 네네네. 입장에서. 팩트는 두 번 지치고. 네. 그럼 요번에 안 팔면 2, 3년 뒤면 부담이 되는 사람은 요번에 팔려고 하겠죠. 네. 그래서 마피가 뜨잖아요. 예. 왜? 능력이 없는데 계약금만 걸고 차익 보려는 사람들이 지금 차익이 안 나오니까. 그럼 이게 이제 시장에 직격탄으로 날아오는데 마이너스 PD 나온 건 생각해 보세요. 2년 전에 분양을 했는데 뭐 6억에 분양을 했어요. 근데 마이너스 P가 5천이래요. 신축이야, 대단지야, 좋아. 그럼 구축이 어떻게 돼요? 다운되겠죠. 예. 이 시기에 정책 자금을 썼을 때 자기 능력이 된다면 살만한 거죠. 네.
지금 지방은 최고점 대비 다 30% 이상 다 빠졌거든요. 대부분이. 네. 빠졌기 때문에 지금 한 번 추가 조정 오면 제가 볼 땐 충분히 메리트 있는 가격이다. 내 집 마련에 부담 없는 선이다라고 이제 보는 거죠. 근데 그때 정책 자금을 또 받쳐주니 이걸 활용하시면 부담이 적잖아요. 그래서 그런 걸 좀 권해드리는 거죠. 실수요자들에겐 그게 기회고. 네, 그리고 3기 신도시뿐이 아니라 공공택지 분양 좀 있을 거거든요. 매물이. 저 매물이. 아마 정부에서 아마 분양을 좀 많이 할 거예요. 그 부분도 분양가를 심하게 높이지 못하잖아요. 네. 그 부분도 우리 무주택자분들한테는 좀 기회가 될 것 같아요. 좀 제가 이제 실수요자들 입장에서 좀 네. 더 제 질문을 좀 드려보려고 해요. 예. 근데 이제 얼죽신이라는 표현도 이제 교수님도 많이 쓰셨고 언론 지면상에도 많이 나오고 있는데 네네. 이 신축을 선호하는 현상은 그냥 계속 이어질까요? 다시 구축이 주목받는 시기도 올까요? 아, 주목은 못 받죠. 주목은 구축이 못 신축 받더라. 네. 대비로는. 항상 신상이 좋잖아요. 음. 그걸 뭐 굳이 얼죽신이란 말이 우리 박원갑 대표가 저랑 얘기하면서 뭐 얘기한 건데 그게 히트 칠 거라고 근데 히트 쳤네요. 쳐가지고 이 얼죽신 만들 때 심정이 뭐였냐면 예. 어떤 정신차려라는 개념인데 칼럼 쓰면서 아. 여튼 이 용어가 그래도 시장 상황을 잘 대변하죠. 그거 당연한 얘기예요. 오. 얼어 죽어도 신축인데 네네네. 내가 부담 가능하면 당연한 얘기죠. 음. 내가 200만 원인데 명품백을 사라는데 200이요. 사면 되죠. 500이면 못 사죠. 네. 돈이 없으면 못 사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런 개념에서 얼죽신의 시장이 계속되는 건 당연해요. 다만 지금 그 얼죽신이 마피가 나오기 시작했잖아요. 마피가 나왔다는 건 뭐예요? 얼죽신이 전부는 아니란 얘기죠. 마피라는 건 뭐예요? 분양권인데 진짜 더 신축인데 마이너스 피잖아요. 그럼 그건 또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시장이 약간 다변화되기 시작했다. 지금은 예전 같지 않다. 예전엔 무조건 다 피가 붙었으니까 예. 지금은 뭐 마이너스 피가 나온 데도 있고 플러스 피도 나온 데도 갈리고 있잖아요. 공급이 많다는 얘기죠. 네. 그러니까 이거 잘 판단하셔야 되고 그 얼죽신의 효과는 그런 반면에 제가 그 단어를 한번 만들려다가 좀 반대되는 말. 네. 뭐 살아서 기존 주택에서 뭘 했는데 단어 어감이 안 좋은데 하여간 기존 주택이 네. 지금 새로 각광을 받는 부분이 어느 부분에 있냐면요. 우리가 개념을 10년으로 두고 있잖아요. 자꾸 예. 신축을. 예. 전혀 아닙니다. 오. 왜 10년이 아니냐면요. 한 15년까지 봐야 돼요. 2000년 초 이후에 지어진 아파트들은 다 요즘의 형태랑 비슷해요. 네, 그 어떤 개념이냐. 제품의 질이나 주택의 질이나 주택의 소프트웨어나 이런 부분들 뭐 원패스 개념부터 해서 뭐 여러 가지 뭐 LED 등부터 이런 것들이 다 가능한 시스템이 비슷해요. 그러니까 지금으로부터 15년 전에 지어진 아파트 네, 커뮤니티. 잠실헬스 엘리트 아파트가 2008년도 7년도 입주했잖아요. 네네네. 그럼 몇 년 됐어요? 15년 됐어요. 예, 예. 거기 좀 뭐 신곡하고 서로 찼잖아요. 그 신축이에요? 15년 됐는데? 아니잖아요. 결국은 이제 좋은 입지와 2010년 전으로 지어져서 커뮤니티 네. 기능과 기술적인 걸 갖춘 곳. 갖추고 있는 기존 아파트는 신축하고 관계없이 기존 아파트지만 좋다. 왜 좋냐? 리모델링 기술이 발달했잖아. 인테리어 기술이. 네, 네. 요새 뭐 두인 유어셀프 해가지고 DIY도 있고 지금 인테리어에 대한 어떤 감각이나 이런 개념들이 기존 주택 중에서 15년, 그러니까 2000년 초부터 우리 IT 기술이 아파트에 접목이 많이 됐거든요. 네. 커뮤니티하고 예. 그게 다 비슷해요. 다만 최근에 지어진 것들은 대단지화되는 경향이 있죠. 뭐 5천 세대, 만 세대. 그러면 그 잠실에 있는 건 다 5천 세대짜리거든요. 근데 지금 뭐 8천, 뭐 헬리오 9천, 뭐 11,000 이러니까 그게 몇 개 안 돼요. 단군에서 최대 단지가 거기잖아요. 마치 다 뭐 만 세대인 것처럼 착각에 빠져 있는데 그건 아니잖아요. 1000세대면 대단지입니다, 사실은. 왜냐면 네. 예전에 1000세대 이상으로 지은 이 500세대도 해당해요. 500세대 이상 지은 2000년 후반, 7, 8년도부터 짓기 시작한 아파트들은요, 다 헬스장하고 다 똑같이 잘 돼 있어요. 다만 최근에 어느 아파트에서 막 수영장 넣고 있잖아요. 네네. 그거는 없어요. 근데 수영장 잘 안 쓰잖아요. 조찬 개념은 없고, 이거 빼고, 이건 특수 아파트고, 전체로 보면 15년 전, 17년 전 아파트도 좋다. 좋은데, 그러면 오래됐는데, 그럼 벽지하고 인테리어만 바꾸면 되잖아요. 그래서 약간의 뭐 리모델링 개념은 아니고, 리노베이션? 인테리어 개념을 조금만 가미하시면, 제가 볼 땐 2000년 초반에 지은 아파트들도 상당히 좋아요. 다 그때부터는 지하, 지상 주차장 없애고 다 지하로 들어갔으니까. 네.
그러니까 자꾸 얼죽신 하는데 뭐 5년 차 이런 얘기 하는데 그건 진짜 뭐 신축 중에 신축이잖아요. 최신상이고. 네. 그러면 그 전에 10년 아파트가 수명이 100년이지 않습니까 원래. 네. 100년인데 법적으로 50년을 끊어놨잖아요. 미국은 50년 전에 주택은 구축을 안 칩니다. 51년 차부터 구축을 쳐요. 그러니까 대한민국이 뭔가 잘못된 거예요. 어떤 개념상에.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얼죽신의 개념에서 지금 20년 된 아파트도 다 좋다. 제가 그 얘기를 드린 거예요. 그래서 다만 지상에 주차장이 있는 아파트 단지 있잖아요. 여기는 두 개로 갈리는데 지상에도 있고 지하에도 맞는 데도 있고 25년, 30년 되면 어떻게 돼요? 지상만 있잖아요. 그렇죠. 거기들은 좀 문제죠. 그걸 빼고 나머지 기존 주택은 전혀 손색 없다. 그래서 얼죽신만 고집하실 필요 없다고 좀 말씀드릴게요. 또 하나가 그 네. 용적률을 높여서 어찌됐든 간에 도심 지역의 공급을 좀 늘리려고 하는 게 있는데 네. 그러면 당연히 이제 고층이 되고 초고층이 되잖아요. 근데 교수님은 좀 초고층 아파트에서는 좀 이렇게 우려를 하시더라고요. 네. 초고층 업무용은 인정하는데요. 아파트는 저는 우려를 많이 표합니다. 이미 여러 논문에서도 많이 나왔고 뭐 간단한 예로요. 일본이 초고층 건물 지을 능력이 없나요? 있잖아요. 네네네. 안 짓잖아요. 아파트를 초고층을. 네. 자리야 20층 맨션 정도 집니다. 요즘 최근에 좀 지려고 애를 쓰는데 네. 일본은 우리보다 그런 부분에서 앞선 나라인데 건설에서 우리나라 거기 가서 배워왔잖아요. 네. 그러면 왜 그런지 한번 생각해 봐야죠. 초고층에 대한 논문들이 이미 몇십 년 전에 나왔고 대한민국은 최근에 나왔어요. 대한민국 최근에 한 두세 분이 네. 초고층에 대한 그 임상 통계를 다 통해 가지고 논문을 썼는데요. 핵심은 이겁니다. 일단 유산율의 급증. 그 학생들의 집중력 저하 확실히 나타나고 감기 잘 걸리고 그 단점들이 많이 노출됐어요. 지금 수면 불안에 시달린 사람도 일반 아파트, 중층 아파트, 20, 30층 아파트면 훨씬 더 심각하고 이게 다 데이터로 나왔어요. 그걸 뭐 하루아침에 한 게 아니라 일본의 학자는 15년을 갖다 연구한 거예요. 그래서 결론을 낸 거예요. 데이터를. 이렇다. 병원에 다니는 횟수, 유산율, 공부 학습 지식도, 불안증, 우울증 다 체크해 보니까 그 기준이 20층 넘게 살기 시작하면 조금 그 상태가 안 좋아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이 데이터로 나왔고 논문으로 다 나왔고 그래서 업무용으로는 우리가 가서 일할 땐 멋있잖아요. 조망도 좋고. 네. 그럼 살 때는 어떤 일이 벌어지냐. 25층, 30층 넘어가면 창문 못 열잖아요. 창문을 왜 못 열까요? 기압, 바람. 기압, 바람을 당할 수가 없잖아요. 네. 그럼 상식적으로 거기서 원래 사람이 사는 게 아니라 이 연돌 현상이라고 있어요. 연돌. 네, 연돌 현상이라고 공기가 순환하면서 건물 안에서 이 상태가 되면 그것 때문에 좀 문제가 많이 생기는데 그걸 막기 위해서 공사비가 많이 들어가는 거예요. 많이 들어가고 이 공기 정화기하고 이 가습기가 없으면 못 버팁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생각하실 때 한 번 살아서 너무 좋으면 매물이 별로 없어야죠. 그죠? 예. 매물이 없어야 되는데 이제 상징성은 있죠. 롯데 시그니처처럼. 예. 그 상징성으로 젊은 분들은 가능하다고 봐요. 나이 드신 분들은요, 거의 이건 뭐 실화니까 나이 드신 분들은 한 달 사면 벌써 몸에 이상이 옵니다. 모든 데이터와 논문과 통계와 이미 검증된 거기 때문에 초고층의 주거용을 하는 것은 좀 권장하지 않고 미국도 초고층에 안 살잖아요. 그럼 여러분 상상해 보세요. 그 바다를 보고 조망을 본다 그러는데 미국의 유명한 도시들의 부잣집들이 바다 해안가에 집을 지면 어떻게 져요? 높게 져요? 아니죠. 다 2층으로 집습니다. 그 로마 시대 때 높이를 못 져가지고 높이 못 졌겠어요? 로마 시대 막 번성하던 시기 있잖아요. 네. 그때 뭐 인슐라하고 무디스가 있는데 그 4층까지만 지었어요. 예. 그게 나무 높이가 자라는 정상적인 높이 그 풍수지리도 막 연관되는데 제가 모든 걸 보니까 인간이 너무 높여서 사면 문제가 생긴다는 건 이미 파악을 했고 여러 가지 논문하고 이렇게 보다 보니까 증명을 좀 받고 그리고 해외 가서 물어봐도 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초고층에 왜 사러가 더 얘기가 많고 우리는 이제 선진국은 선진국인데 개발도상국에서 진입하다 보니까 어떤 인간의 어떤 높이에 대한 욕구 이것 때문에 높이 살면 폼나 이렇게 생각하는데 폼은 연애할 때라든지 젊어서 어떤 면역력이나 어떤 건강의 에너지가 충분히
있을 때. 외부에 이런 것들을 막을 수 있을 때 젊을 땐 겨울에도 옷 벗고 잘 수 있잖아요. 네. 열이 넘치니까. 근데 그때만 효용한 거지 일시적인 거지 중장기적으로 거주하는 데는 적합하지 않다는 게 이미 다 나와 있죠. 근데 요즘에 이제 대규모 아파트들도 뭐 34층, 35층까지 올라가는 것들도 있고 이제 대부분 동간거리 때문에 조망권 또 일조권이 서로 안 좋아지다 보니까 그래서 더더욱이 이제 고층을 아, 선호하는 것 그러면 같더라고요. 예전에 12층짜리 아파트는 어떻게 살았겠어요. 잘 살았어요. 아, 이 얘기 들으면 아시겠구나. 압구정 현대 아파트가 네. 부산의 해운대 그 LCT 맞은편 이쪽 쭉 오면 삼익비치가 있잖아요. 네. 삼익비치도 70층 올렸다가 음, 조합원들이 다 반대했어요. 계획을. 70층 못 짓게 못 살겠다. 음. 이미 다 알아본 거예요. 음, 초고층을 지을 때 단점이 너무 많습니다. 건축비가 어마어마하게 들어가요. 그렇죠, 그렇죠. 50층부터 이상을 초고층이라고 하잖아요. 네. 초고층이 들어가면 건축비가 일단 2배 들어갑니다. 음. 거의 가까이. 음, 공사 기간도 길어지고. 네, 네. 그리고 나중에 살았을 때 행복하려는 보장이 없는 거예요. 조망만 있는 거예요. 포문 나는 거. 그러니까 우리나라 이런 문제를 사람들이 이미 알게. 조망권 엄청 신경 쓰는데. 아, 조망이라는 개념이 아까 말했잖아요. 외국 사람들은 조망 좋은 바닷가 해안에 2층 짓고 살잖아요. 좋은 땅 사서. 네, 네. 개념을 바꾸셔야 근데 우리는 돼요. 다 도심화되어 있어서. 그러니까 도심화된 데서도 뭐 한남동은 그러면 왜 고층을 안 짓죠? 최고의 부자들인데 음, 신생 부자들이 고층 찾잖아요. 젊은이들이 아, 유튜버로 돈 버는 분들, 연예인들 이런 분들 어, 나훈아 그분 고층에 살까요? 아닐걸요. 100% 단독이나 아마 중층 아파트 사실 거예요. 안정감을 느끼는 걸 몸으로 느끼니까. 어. 좀 확인 좀 해봐야겠네. 이게 나훈아 선생 어디서 사시는지. 뭐 그러니까 들으신 상징적으로, 말씀은 상징적으로. 예. 초고층의 또 단점은 뭐냐? 일단 지면 끝이에요. 그렇죠. 엠파이어 스테이트 빌딩이 100년 넘었잖아요. 120년 되잖아요. 네. 수리비가 장난 아닙니다. 음, 이미 고층을 짓고 나면 감당하실 걸 각오하셔야 돼요. 이상 20년까지는 좋아요. 보통 우리 배관이나 이런 것들이 요즘 좋아져서 반영구적이지만 나머지 어떤 이 집에 대한 문부터 해가지고 여러 가지 있잖아요. 네. 이런 것들이 보통 20년이면 다 노화되어서 바꿔야 되잖아요. 음, 근데 이제 초고층은 여러 가지 공사 기법도 뭐다 층이 다르고 높기 때문에 좀 비용이 더 많이 듭니다. 관리비도 또 많이 나오기 시작하고 네. 이거는 제가 미국의 데이터를 가져오려고 했는데 못 가져왔는데 관리비가 장난 아닙니다. 시간이 갈수록 점점 올라가게 되는 거죠. 중요한 건 그러면 또 이 초고층을 30년대에 부시냐? 부실 수 있습니까? 어렵죠, 그것도. 파괴 역학을 써가지고 부시는데 음, 그거 심각합니다. 못 부십니다. 잘. 음. 웬만하면 유지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사실 정부도 방향을 바꿔서 건설업자들이 얘기하는 초고층 위주를 할 것이 아니라 초고층은 그냥 그 지역의 랜드마크 한두 개만 하고 주거용 특히요. 네. 나머지는 건강이나 국민 주거복지 안정을 위해서 알맞게 줘야 돼요. 45는 그나마 좀 버틸 것 같아요. 제가 봐도. 45? 네네. 45가 어떤 의미예요? 그러니까 45층? 50층부터는 초고층이 돼가지고 아. 건축법에서 이 건축 비용도 많이 들고 그렇죠, 그렇죠. 여러 가지 공사 기간도 많이 길어지고 공사 기간이 길면 금융 비용이 들어가니까 추가 분담이 늘잖아요. 45층이면 그게 반감되거든요. 그나마 그게 좀 난 것 같고 그래도 조망 충분하거든요. 45층 어마어마하게 높은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제가 대학교 때마다 다르겠지만 63 빌딩이 정말 최고 높은 한국의 최고의 빌딩이었잖아요. 예, 예. 몇십 년 동안. 네네네. 근데 갑자기 뭐 70층, 100층 나오니까 낮아 뭐 보이죠. 애들처럼 생각하는데 네. 전혀 아닌 거죠. 그리고 우리나라의 초고층 건축물을 지을 수 있는 분이 총괄하는 PM 출발부터 끝까지 지을 분이 두 분밖에 안 해요. 한 분이가 두 분밖에 없어요. 그분이 이 현장을 다 못 맞추면 다른 거 못 져요. 믿거나 말거나 서로 지을 수가 없다는 얘기예요. 아, 네. 삼익비치가 지면 80층 지면 그분이 여기 총괄할 거 아니에요. 예, 여기 지을 수 있어요? 안 된다. 못 져요. 이거 정부가 아마 알 거예요. 제가 볼 때. 뭐 어느 교수님한테 들은 얘기인데 거의 뭐 확실합니다. 아, 그러니까 경험이라든지 이런 측면에서 할 수 있는 능력 있는 사람이 없어요. 교수님이 생각하시기에 그러면은 네. 좀 아까 35층 이상 가면은 또 이제 건강 좀 많이 안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이미 30층 이상 사시는 분들도 이미 다 말씀 안 하시면 다 병원에서 이미 뭐 데이터들이 있어요. 네. 그러면 교수님이 보시기에 이제 어찌됐든 간에 현대화된 공동주택 아파트라는 곳에서 네. 가장 이상적인 거주층은 한 어느 정도로 보십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조망이 좋은 5층, 6층, 7층 최고라고 봐요. 약간 좀 사이드에 있어야겠네요. 그러니까 어느 입지냐에 따라 다르겠죠. 예. 그래서 동해안이에요. 네네네. 동해안 속초에 네. 4층에서 보면 4층 높이면 큽니다. 그렇죠. 20m 높이기 때문에 네. 쫙 보이거든요. 네네네. 그 가보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물론 더 높이 보면 더 많이 시야가 넓어지니까 좋겠지만 안정감이라는 요소를 따지면 여기가 낫거든요. 거주할 때. 다만 이제 뭐 여행 가거나 이럴 때는 제일 높은 게 맞고 지금 말씀하신 대로 거주하는데 좋은 층은 요새는 필로티가 지어지니까 필로티가 또 한 5m 들어가잖아요. 네. 그러면 계산하면 보통 나무들이 7에서 13m가 제일 그 높은 데를 비슷하잖아요. 예. 거기가 이제 그거 넘어가면 우리 산에 가면 여러분 산에 가면 막 밑에는 막 울창하다가 예. 어느 순간부터 나무들이 작아지기 시작해요. 음. 산꼭대기 가면 나무들이 거의 없죠. 음. 전 세계가 그래요. 음. 왜 그럴까요? 높을수록 풍파가 너무 많기 때문에 음. 나무들이 안 사는 거, 못 사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갖다 억지로 벽을 막아놓고 산다? 그 바람, 뭐, 뭐라 그러죠? 뭐 무슨 구멍으로, 뭐 황소바람 들어온다 그러잖아요. 바늘 구멍에. 네. 그런 일이 없을까요, 고층에? 아. 그런 개념에서 볼 때 제일 안정적인 거는 뭐 어떤 분들은 해발고도 따지고 이러시는데 암 날려고 하시는 분들은 해발 600, 700 이쪽도 된대요. 그럼 좋아진대요, 공기가. 근데 그건 잘 모르겠고 네. 주거용은 제가 로마 시대든 해외를 보면 딱 한 아까 말씀드린 6층, 7층까지가 15m 이 정도가 제일 적정한 것 같아요. 근데 앞에 막힌 게 없다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정말 더 좋죠. 좋죠, 더 좋죠. 네. 다만 요새는 앞에 막힌 게 많으니까 자꾸 높이시려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저도 뭐 6층, 7층 살아봤는데 네. 앞동에 가려가지고 뭐 빛도 그러면 안 들어오고 그러면 답답하. 아우, 정말 그러면 답답합니다. 그러니까 도심에서는 그래서 말씀대로 도심지에서는 25층, 30층 인정하겠어요. 제가 지금 말씀하신 앞동이 너무 어리니까 그렇죠. 좀 용적률을 높여서 조경 면적을 넓혀주면 어떤 쾌적성은 분명히 높아져요. 그러니까 적정하게 25층이 제일 왜냐면 이 아시잖아요. 그 소방차 사다리차가 딱 거기까지 가잖아요. 예. 그 위에 넘어가면 헬기장 만들어야 되고 이러잖아요. 네네네. 이런 거 감안해서 정부가 잘 가이드를 했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게요. 그래서 뭐 어디 아파트 매물이나 이런 것만 보더라도 괄호 열고 뻥뷰. 근데 그런 뻥뷰는 거에도 젊은 호가가 층들이 달라지고. 많이 사세요. 보면. 네. 근데 또 뻥뷰가 나오려면 또 기본적으로 또 층수는 또 있어야 되고. 네, 가격은 또 많이 부르고 하죠. 로얄층이라고 하고. 그렇죠. 그거에 따라 그거를- 진짜 달라지고. 그걸 찾는 수요층이 있으니까 요즘 젊은이들이. 좀 이제 마무리를 해야 되죠, 교수님. 네네. 6시 반이네. 예. 해서 한문도 교수님을 통해서 오늘 실수요자들에게 또 네. 도움을 드릴 수 있는 그런 방안까지 또 이야기를 해봤고요. 전반적인 부동산 시장 계속해서 또 점검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한문도 교수님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교수님. 고생하셨습니다. 네, 고생하셨습니다. 별 말씀. 아이고.